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서울 외곽. 첨단 기술 연구단지의 심장부에서 피어오른 검붉은 화염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연기는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리며 하늘로 치솟았고,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와 타는 냄새가 뒤섞여 숨을 멎게 했다. 모두 들어라. 2차 폭발 위험이 있다. 건물 내부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반복한다. 내부 진입 금지. 소방지휘관의 절박한 외침이 무정의를 찢고 나왔지만 구급대원 이서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녀의 눈은 온통 화염에 휩싸인 연구동 7층, 산산조각 난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비상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저 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다, 본능이. 그리고 지난 수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연아, 못 들었어. 대장님 명령이야. 들어가면 죽어. 파트너인 민준이 그녀의 팔을 거세게 잡아챘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된 차에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불길 넘어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준아, 5분. 아니, 3분이면 돼. 아까 구조된 연구원 말이 맞아. 시스템 오류로 대피 경보가 울리지 않은 구역이 있었어. 저기. 저 창문 안쪽에 아직 사람이 있을 거야. 미쳤어. 저긴 이미 불길이 다 번졌어. 곧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해. 서연은 단호하게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등 뒤에 맨 응급 의료 키트를 고쳐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한 구급대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덮쳐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의 부서진 정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뒤에서 절규처럼 터져나오는 민준의 외침과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다. 건물 내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천장에서 불붙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유독가스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시야를 가렸다.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훈련받은 대로 자세를 낮춰 벽을 짚으며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자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따라 이어진 비상유도등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건물의 구조도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은 상태였다. 목표는 7층. 중앙 서버실 옆에 개인 연구실. 그곳은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이라 폭발의 직접적인 충격은 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화염과 유독가스였다. 계단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비상용 엘리베이터 통로로 향했다. 전력이 끊겨 멈춰 선 엘리베이터 문을 비상용 도끼로 부수고 그녀는 굵은 케이블에 의지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근력과 기술, 그리고 담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뼘 한 뼘 위로 나아갔다. 마침내 7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이미 땀과 검댕으로 엉망진창이었다. 복도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변해 있었다. 서연은 방화복의 내열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열기를 뚫고 목표 지점인 개인 연구실로 향했다. 문은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틈이 벌어졌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입니다. 그녀가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매캐한 영희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서버렉과 무너진 천장 잔해더미 아래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젊어 보였고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마치 근처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 같은 모습이었다. 서연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의 다리는 뒤틀린 철제 프레임에 깔려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서연은 재빨리 그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은 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했다. 다행히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다리에 박힌 프레임과 과다 출혈이었다. 이대로라면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응급키트에서 휴대용 절단기와 지혈대 그리고 진통제를 꺼냈다. 주변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삐걱거렸고 불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조금 아플 거예요. 하지만 참아야 살 수 있어요. 그녀는 거의 의식이 없는 남자에게 속삭이며 능숙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휴대용 절단기에 날카로운 소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움직였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그녀의 기술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마침내 다리를 짓누르던 프레임이 잘려나가자 그녀는 재빨리 상처를 압박하고 지혈대를 감았다. 진통제를 주사하고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이제 남자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바로 그때 건물이 거대한 신음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개의 다다른 구조물이 붕괴를 시작한 것이다. 안 돼! 서연은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탈출구는 점점 불길에 막히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남자와 함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던 내화성 연구재료 운반용 카트를 발견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남자를 카트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카트를 밀며 지옥 같은 복도를 향해 다시 뛰어들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탈출구만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녀가 남자를 태운 카트를 밀고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등 뒤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사투를 벌이던 7층짜리 연구동이 폭삭 주저앉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몰려오는 고통과 탈진으로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동료 대원들이 달려와 자신과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낸 남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살라, 야하에. 그것이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테크 기업 넥서스 코어의 베일에 쌓인 천재 총수. 강태하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태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지독한 화염의 냄새가 아닌 옅은 소독약 냄새와 백합 향기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VVIP 병실이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낮고 정중한 목소리에 태아의 시선이 옮겨갔다. 침대 옆에는 그의 비서실장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윤성환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윤 실장, 여긴 강고의료원 VVIP 병동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신 직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태아는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천장과 숨막히는 연기. 그리고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던 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래, 어떤 구급대원이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윤 실장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리 복합 골절과 머리에 열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피했습니다. 그 구급대원은 어떻게 됐지? 태아의 첫 질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감싸 안으며 콘크리트 파편을 등으로 받아내던 그 작은 몸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윤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깨 골절과 전신 타박상, 그리고 기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 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태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일반 병동, 네, 본인이 극구 사양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은 최고급 병실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정작 목숨을 구해준 은희는 일반 병동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상이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고 믿었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당장 그분을 VVIP 병동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하지만 회장님, 그분이 원치 않으시면 나이지시야. 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윤 실장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걸.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물러나자 태아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다. 넥서스 코어의 천재 총수 강태하가 아닌 평범한 연구원 강태하로. 그날 연구실에 남아 있었던 것도 새로 개발 중인 AI의 마지막 코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그의 평온한 위장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다. 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며칠 후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태아는 윤 실장을 대동하고 서연의 병실을 찾았다. 6인실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어깨에 깁스를 한 채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태아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평범한 병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이었다. 저 누구시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기억보다 더 앳되고 맑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청년이 눈앞의 남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윤 실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서연 구급대원님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액수칸은 비어 있었다. 백지수표였다.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적으라는 무언의 압박. 서연은 봉투를 보다가 다시 태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거래라는 듯한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윤 실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보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 직업은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환자를 구할 때마다 대가를 바란다면 저는 더 이상 구급대원일 수 없겠죠. 회장님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제가 구했던 다른 모든 분들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심이었다. 태하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그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그 어떤 욕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태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태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는 듯했다. 역시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빨리 회복해서 현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태하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가 살아온 세계의 법칙이 그녀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뜻이 없다는 완곡한 거절이었다.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완벽한 거절. 그것은 불쾌함보다는 기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윤 실장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태아는 휠체어를 세우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 실장. 네, 회장님. 저 여자 이서연 대원에 대한 보고서 다시 올려 이번엔 놓치는 것 하나도 없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은혜를 갚기 위한 의무감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여자. 그런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강태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움직여 본 적 없는 남자. 그의 잿빛 세상에 이서연이라는 아주 맑고 선명한 색깔이 처음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호기심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인지를. 강태아가 퇴원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넥서스 코어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온 그의 표정은 하늘과 달리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윤성환 실장이 가져온 한 권의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이서연 대원 관련 2차 심층 보고서라는
딱딱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태아는 보고서에 첫 장을 넘겼다. 이서연, 29세,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1급 응급구조사, 지난 5년간 근무평가 최상위권, 동료들 사이에서의 신망도 두터움, 수차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해받은 표창장들. 보고서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하고 헌신적인 구급대원인지를 증명하는 기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다. 그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간병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명문대에 다니는 남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해야 할 처지였다. 가족의 모든 무게가 사실상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월급은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내역과 심지어는 위험한 제3금융권에까지 손을 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화재 현장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 강인한 여자가 현실에서는 이토록 위태로운 삶의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백지수표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 눈동자 뒤에 이런 고통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불행이 자신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목숨을 구해준 자신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고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이 불공평한 현실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아니, 도와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강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녀가 또다시 거절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필요했다. 윤 실장, 이서연 대원의 부친이 진 빚, 총액이 얼마지? 사채까지 합하면 약 7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7억은 하루 주식, 변동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까지 몰고 있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제3자를 통하든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을 쓰든 조용하고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아가 이서연의 삶의 조용한 빛을 비추려 하고 있을 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를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 본사 부회장실. 최진석 부회장은 값비싼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그의 앞에 선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 최진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네, 부회장님. 누군가 연구실 보안 시스템을 원격으로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켜 폭발을 유도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 누전으로 결론을 내렸고, 네, 저희 쪽 사람이 손을 써뒀습니다. 최진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오랫동안 눈의 가시 같은 조카 강태하를 제거할 기회를 노려왔다. 천재적인 머리로 회사를 키운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에는 전혀 관심 없이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 어린 조카가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란 사실을 그는 단 한순간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면수. 강태하 회장을 구한 구급대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단독으로 현장에 진입해 강 회장을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최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강태하가 그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고마움을 표시했을 테니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에게 이서연은 그저 계획이 없던 사소한 돌멩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사소한 돌멩이가 때로는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이용하고 망가뜨리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서 새로운 장난감의 냄새를 맡았다. 며칠 후 어깨 부상에서 회복한 이서연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무모한 영웅담을 칭찬하며 그녀를 방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 불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날이었다. 현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구급차의 자동제세동기 AED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서연은 분명 출동 전에 모든 장비를 꼼꼼히 점검했다. 하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수동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환자를 이송해야 했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장비 관리팀에서는 그녀의 점검 소홀을 문제 삼았다. 며칠 뒤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환자를 이송한 후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대원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본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서연은 맹세코 환자에게 막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보호자는 막무가내였고 그녀는 결국 감봉 징계를 받아야 했다. 작은 불운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덮쳤다. 누군가 그녀의 사물함을 뒤져 개인 물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그녀가 작성한 출동보고서의 중요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져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하고 위로하던 사람들도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 앞에서 요즘 이서연 대원 좀 이상하지 않아?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영웅에서 문제아로 전락했다. 서연은 미칠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휘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화염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꿈, 그리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 그녀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일 때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빛 독촉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불행이 자신을 지켜보는 두 개의 시선, 하나는 그녀를 구원하려는 빛의 시선과 다른, 하나는 그녀를 파괴하려는 어둠의 시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이제 곧 그녀의 삶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리라는 것을. 강태하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앞에는 윤 실장이 방금 보고를 마친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이서연에게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고장난 의료장비, 악의적인 민원, 훼손된 사물함, 사라진 보고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태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최진석 부회장 지시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태하는 자신의 숙부를 잘 알았다. 최진석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다.
화재 사고에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분명 다음 계획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최진석에게 있어 태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동시에 아무렇게나 쓰고 버려도 좋은 하찮은 장기말에 불과했다. 태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빚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마수가 뻗치는 한 그녀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최진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윤 실장, 네 회장님, 이서연 대원이 사는 오피스텔. 옆집이 비어있나 윤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재빨리 정보를 확인했다. 마침 어제 임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보증금 500킬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당장 계약해.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그리고 내일부터 당분간 회사에는 나오지 않겠다. 모든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급한 용무가 아니면 연락하지 마. 회장님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윤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주인이 얼마나 무모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허름한 오피스텔 월세방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이서연은 또다시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경무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그녀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녀는 자신의 옆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세런 유신가.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때 옆집에서 한 남자가 어색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 비틀거렸다. 에휴. 남자는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와르르 내용물을 쏟아냈다. 컵라면, 즉석밥, 과자 봉지 같은 것들이 복도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남자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며칠은 감지하는 듯 부스스한 머리에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회장의 모습과는 백만 광년은 떨어져 있는 그저 평범하고 어수룩한 동네 청년의 모습이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남자가 허둥지둥 바닥에 널린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다. 그가 바로 강태하였다. 그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곳에 입주한 참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쪼그려 앉아 그를 도와 컵라면들을 줍기 시작했다.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네, 방금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었다. 항상 비서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서연이에요.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마지막 과자 봉지를 주어 그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저 피곤했고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서연의 일상에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막 잠이 들려던 참외 복도에서
희미한 탄내가 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날카로운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깜짝 놀라 문을 열자 옆집 문틈으로 자욱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직업 본능이 발동해 망설임 없이 옆집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불났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연기 속에서 태아가 콜록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까맣게 타버린 냄비가 들려 있었다. 아, 저 컵라면 물 올린다는 걸 깜빡해서. 그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아주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또 어떤 날은 그녀가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오를 때 어디선가 그가 나타나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짐을 받아 들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에도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어차피 같은 층인데요. 뭐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귀찮게 말을 걸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우연처럼 나타나 작은 도움을 주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처음에 서연은 그를 경계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좀 어수룩하고 서툴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녀는 문고리에 걸려있는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안에는 고급 원두커피 한 봉지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웃끼리 잘 지내요. 라고 적힌 서툰 글씨에 쪽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쪽지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삭막하고 차가운 도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집에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평범하고 어수룩한 이웃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성을 버리고 내려온 왕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서툴지만 따뜻한 배려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혼자는 아니라는 아주 희미한 위안이 싹트고 있었다. 강태하. 아니, 이제는 김민준의 작은 오피스텔은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 대신 낡은 도어록이 있었고 도시의 정형을 담은 통유리창 대신 좁은 골목길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 하지만 태아는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바로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평범한 코딩 프로그램이 떠 있었지만 몇 번의 암호화된 키 입력을 거치자 화면은 순식간에 넥서스 코어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비밀 통신 채널로 바뀌었다. 곧 윤성환 실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진행 상황은. 태하의 목소리는 낮고 간결했다. 김민준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 제국을 지휘하는 군주의 위엄이 흘러나왔다. 이서연 대원 부친의 채무는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제1금융권 부채와 제3금융권 사채를 포함해 총 7억 3천만 원입니다. 특히 악질 사채업자들이 연루되어 있어. 방법은 상관없어. 당장 해결해. 네, 이미 푸른나무 재단 이름으로 채권 매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해 온 곳이라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의로운 소방공무원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서연 대원 가족에게는 내일 중으로 공식 통보가 갈 겁니다.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직장에서의 문제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자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진석 부회장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직원과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급차의 의료 장비를 고의로 훼손한 인물은 이서연 대원과 같은 팀 소속의 다른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 역시 최근 거액의 빚을 갚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태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역시 숙부의 지시였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더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비열한 방식을 또다시 사용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한 자료와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보고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하, 그 증거들을 병원 감사팀과 언론사에 익명으로 보내. 단, 최진석 부회장의 이름은 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나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인 것처럼 꾸며 우리가 개입했다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대원의 남동생 이서준 군의 일입니다만 그것도 계획대로 진행해. 네. 넥서스 코어 차세대 인재 육성 장학 프로그램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휴학생 중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명분이라 의심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전액 장학금은 물론 졸업 시 정규직 채용이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태아는 모든 보고를 듣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렸다. 그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움직여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문제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를 위한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수고했어. 당분간은 이 채널로만 연락하지. 통신을 끄는 태아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창밖을 보니 서연의 집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오늘 밤은 부디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기를 바랐다.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서 온 전화였다. 재단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아버지가 진 모든 빚이 의로운 소방공무원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액 탕감되었음을 통보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그녀가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어머니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다. 정말로 모든 빚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지긋지긋했던 빚 독촉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문제아 취급하며 피하던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녀에게 팀장이 다가와 지난번 악성 민원은 제 기자의 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으며 감봉 징계 역시 모두 철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심지어 병원장까지 직접 그녀를 불러 훌륭한 대원을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며칠 뒤 구급차 장비를 훼손했던 동료 대원은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징계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거짓말처럼 걷혀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남동생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대한민국 모든 이공계 학생들의 꿈의 직장인 넥서스 코어의 특별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것이었다.
이제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동생의 목소리에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문제들이 단 며칠 만에 해결되었다. 마치 신이 나타나 마법 지팡이라도 휘두른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행운이 그저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 혹시 그 사람, 그녀는 병원에서 만났던 젊은 회장 강태하를 떠올렸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재력과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 자신은 그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때 현관문에서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어수룩한 표정의 옆집 남자 김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계란 한 판과 파 한 단이 들어 있었다. 저 서연 씨, 혹시 간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계란 프라이를 하려는데 간장이 똑 떨어져서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 사람일 리는 없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인데. 잠시만요. 그녀는 작은 병에 간장을 담아 그에게 건넸다. 여기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반찬인데 괜찮으시면 좀 드세요. 맨날 인스턴트만 드시는 것 같아서.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반찬통에 담긴 멸치볶음이었다. 태아는 잠시 멍하니 반찬통을 내려다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서툴게 감사 인사를 하며 반찬통을 받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삶이 다시 빛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에 어쩐지 저 어수룩한 옆집 남자가 있는 것 같은 아주 미묘하고 비논리적인 예감이 들었다. 최진석 부회장의 집무실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바닥에는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가 박살난 채 흩어져 있었고 시가 연기가 방 안을 자욱하게 메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선 비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실패했다고 고작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웠단 말인가. 최진석의 고함이 방 안을 울렸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돈으로 매수한 병원 내부 조력자는 꼬리가 잡혀 해고당했고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자는 갑자기 입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옥죄기 위해 쳐놓았던 모든 덫이 하룻밤 사이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그녀의 막대한 빚까지 누군가가 전부 해결해 주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강태하, 그 어린 놈이. 최진석은 이를 갈았다. 그는 조카가 자신을 숨기고 평범한 연구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이용해 강태하를 흔들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강태하를 잠에서 깨운 꼴이 되고 말았다. 부회장님, 강태하 회장이 최근 자신의 오피스텔을 비우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최진석의 눈이 번뜩였다. 행방이 묘연해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찾아내. 그리고 이서연,
그 계집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분명 어딘가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을 단순한 장기말로 여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쥐를 잡을 때 퇴로를 모두 막고 한 번에 숨통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한편 이서연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사라졌고 비톡촉의 악몽에서도 벗어났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찾아온 또 다른 작은 변화는 바로 옆집 남자 김민준의 존재였다. 두 사람은 어느새 꽤 가까운 이웃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종종 반찬을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요리에 서툰 그는 대신 그녀의 집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귀신같이 고쳐주거나 무거운 생수통을 옮겨주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 나누는 서툰 인사와 짧은 대화는 그녀의 삭막한 일상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서연은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옆집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 묻자 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편의점에 컵라면이 떨어져서. 아이바이, 네, 뭐. 그는 서연의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들고 있던 수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쓰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의 서툰 배려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수건을 받아들고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근데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그것은 충동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남자와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의 작은 오피스텔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함께 먹는 시간. 태아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이 소박한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최진석이 준비한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의료 스캔들이었다. 유명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한 재벌 총수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그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 측에 중대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그날 그 환자의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바로 이서연이었다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구급대원의 초기 대응 미숙, 골든타임을 놓쳤나, 환자 상태 오판, 응급처치 매뉴얼 무시한 베테랑 구급대원, 유족 측, 해당 구급대원과 병원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 준비, 모든 화살이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단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모든 활력 징후도 정상이었다. 그녀는 매뉴얼에 따라 환자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직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서연은 결백했다. 현장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완벽했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은 그녀를 살인자로 몰아갔다. 그녀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그녀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병원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려는 듯 즉시 그녀에게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세상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 영웅이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돌을 던졌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업, 그리고 평범한 일상까지. 그녀는 집 안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문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핸드폰은 욕설과 비난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판을 짜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그녀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현관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저예요. 민준이에요. 그녀는 문을 열어줄 힘조차 없었다. 그저 침대에 웅크려 이 모든 악몽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태아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서연 씨, 그는 침대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위로하는 이 어수룩한 남자가 이 거대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서연의 작은 오피스텔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문 밖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스캔들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강태하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방 안은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태아는 서럽게 우는 서연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조금 진정되자 태아는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그는 부엌으로 가물을 한 잔 가져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선 이걸 마셔요. 서연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 씨,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이? 무서웠어요. 태아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박살난 디지털 도어록으로 향했다.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의 태연한 대답에 서연은 잠시 울음을 잊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항상 어수룩하고 서툴러 보이던 그에게서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다 끝났어요.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아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아니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당신을 노리고 설계된 아주 비열한 함정이에요. 그리고 난 그 배우가 누군지 알아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약속할게요. 내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거예요. 당신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간 놈들에게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해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총수, 강태하였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응징을 내리기 위해 깨어난 왕이었다. 바로 그 순간 태하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윤성환 실장이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태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우선 이곳을 떠나야 해요. 기자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서연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의 옷장에서 외투와 간단한 옷가지를 꺼내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 키를 꺼내 들었다. 내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거긴 기자들이 없으니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태하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서연은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태하가 차 문을 열자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윤 실장이었다. 회장님, 윤 실장이 내리며 태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회장님. 이 어수룩한 옆집 남자가 회장님이라고. 서연 씨, 타요. 태아가 그녀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 서연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 지상으로 올라오자 오피스텔 입구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아직 이서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 단지였다.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들어간 곳은 태하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였다. 여긴 내 집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태하는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그의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준 씨, 아니, 당신 대체 누구예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태아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태아입니다. 넥서스 코어 회장.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병원에서 만났던 그 젊은 회장. 자신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던 그 남자. 그리고 자신의 옆집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그 어수룩한 남자.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었다. 왜 나한테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내 방식이 틀렸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내가 당신 곁에 더 가까이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빚이 해결된 것, 직장에서의 문제가 사라진 것, 동생이 장학생이 된 것, 그 모든 기적의 배후에
바로 이 남자가 있었다. 그 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 긴급 기자회견 개최. 베일에 쌓인 강태하 회장.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선 강태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태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서도 연설을 하고 있었다. 녹화 영상이에요. 태하가 설명했다. 내가 이곳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까 화면 속의 강태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넥서스 코어 회장 강태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불거진 의료 스캔들과 관련하여 중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IT 기업인 넥서스 코어가 의료 스캔들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희생양인 이서연 구급대원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영웅이며 완벽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언론을 이용해 무고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한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에 자료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사망한 재벌 총수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응급실 내부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지만 넥서스 코어의 최첨단 영상 분석팀이 원본을 복원해낸 상태였다. 영상을 보시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한 것은 구급대원이 아니라 병원 내부의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 대신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을 넘어선 의도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태하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해당 의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최진석 부회장이 소유한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심판은 법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유일한 이유는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한 한 의로운 구급대원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함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이서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병원과 사건의 배후를 향해 빗발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스크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준 이 남자를 그녀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태하가 그녀의 곁에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석 부회장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간이에요. 그는 분명 다음 수를 준비할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강태하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왔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서연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명예를 되찾았고 그녀를 향했던 비난은 이제 사건의 진범인 의사와 그 배우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있는 최진석 부회장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하의 기자회견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 당당하게 자신을 겨누고 있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그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기었구나, 강태하. 그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삼켰다.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순진한 천재는 이제 없었다.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줄 아는 냉혹한 승부사가 되어 돌아왔다. 최진석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이서연이라는 여자 하나를 두고 벌이는 유치한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넥서스 코어라는 거대한 왕좌를 건 숙부와 조카 사이의 전면전이었다. 꼬리 자르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최진석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회장의 독단적 경영과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문책. 그의 방역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는 강태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스캔들에 개입하여 넥서스 코어의 주가와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수십 년간 회사에 몸담으며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은 그에게 이 사회는 그의 텃밭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 기회에 강태하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한편 한남동의 빌레에서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자신의 결백은 증명되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자신 때문에 강태하가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이고 싶지 않았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태에게 말했다. 태아는 이사회를 준비하며 분주한 와중에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 씨는 그냥 여기에 안전하게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날 돕는 거예요. 아니요, 난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사건, 내가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서연은 필사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다. 사망한 회장님의 비서였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보호자는 당황하거나 슬퍼하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너무 침착했어요. 그리고 내가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마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그녀의 말에 태아의 눈이 번뜩였다. 그 비서, 이름이 뭐죠? 김영철 비서라고 했어요. 태아는 즉시 윤 실장에게 연락해 김영철 비서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김영철 비서의 계좌에서 최근 거액의 자금이 최진석 부회장의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최진석과 한패였던 것이다. 이것은 최진석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최측근까지 매수하여 사건 전체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줬어요. 태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싸움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결전의 날, 넥서스 코어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석 부회장과 그의 세력들이 한쪽에, 그리고 강태하 회장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이사들이 반대편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진석이 포문을 열었다. 회장께서는 어째서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진석의 선동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태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발언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숙부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번 일에 개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밖의 대답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최진석의 입가의 승리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태아가 말을 이었다.
그 개인적인 감정이란 한 무고한 시민을 지키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넥서스 코어의 주인이자 회장으로서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태아는 스크린의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최진석 부회장이 저지른 온갖 비리들의 기록이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연구 개발비 횡령, 경쟁사와의 내부 정보 거래,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최진석을 지지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 모든 것은 숙부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숙부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태아는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진석이 중국의 경쟁사인 화성테크와 비밀리에 접촉한 증거였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인 차세대 AI, 제네시스의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기는 대가로 화성테크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이적 행위입니다. 태아의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진석의 편에 섰던 모든 이사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건 모하미아 내놈이 조작한 거라고 최진석이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진석 부회장의 모든 직위 해제 및 검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철옹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태아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숙부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기업 전쟁은 끝났다. 남은 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끝인 개인적인 원한의 매듭을 푸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최진석의 마지막 발악은 회사나 돈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소연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진석은 더 이상 넥서스 코어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언론은 그의 행방을 쫓았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그는 쥐새끼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종적을 감췄다. 강태하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숙부는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태하는 한남동 빌라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윤 실장이 이끄는 전문 경호팀을 24시간 내내 서연의 곁에 붙였다. 서연은 태하의 과잉 보호가 답답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깊은 불안을 보았기에 잠자코 따랐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자신과 태하, 두 사람 모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마침내 최진석이 움직였다. 그의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지셨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제가 가봐야 해요. 태아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딸로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동행하고 경호팀을 병원 전체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그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의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오열했다. 태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주변의 경계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병원 복도 반대편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며 스프링클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태아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애워쌌다. 서연 씨,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태아가 소리쳤다. 하지만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다. 갑자기 흰 가운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나 소화기를 분사하며 연기를 만들어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그 짧은 순간 누군가 서연의 팔을 거세게 잡아챘다. 악! 서연의 짧은 비명소리가 연기 속으로 묻혔다. 연기가 걷혔을 때 태아의 곁에는 서연이 없었다.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서연 씨, 태아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진석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것이다. 잠시 후 태아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낡은 폐공장으로 보이는 곳에 의자에 묶여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최진석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강태아,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여자부터 시작이다.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는 순간 이 여자는 죽는다. 태아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분노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강태하였다. 위기의 순간에 더 냉정해지는 승부사. 그는 윤 실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위치 추적해. 넥서스 코어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10분 주지. 한편 폐공장 안에서 서연은 공포에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구급대원이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녀는 눈으로는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면서 머리로는 필사적으로 주변 상황을 분석했다. 낡은 화학 약품통들, 녹슨 철제 구조물, 그리고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거대한 크레인 훅.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최진석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다. 네가 죽는 모습을 강태하 그놈이 직접 보게 될 테니 그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겠지. 바로 그때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태아가 홀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무장하지 않았다. 약속대로 혼자였다. 숙부님, 원하시는 건 저 아닙니까? 저 여자는 풀어주시죠. 하하하하. 이제 와서 영웅놀이라도 하려는 개냐 늦었다. 오늘은 너와 이 여자 둘 다 여기서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최진석이 손짓하자 숨어있던 그의 수하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태아를 에워쌌다.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묶여있던 의자를 필사적으로 움직여 뒤에 있던 낡은 배전반에 몸을 부딪혔다.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고 공장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미리 봐두었던 바닥에 있던 작은 유리 조각을 향해 의자를 넘어뜨렸다. 그녀는 넘어지는 충격으로 어깨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손을 뒤로 뻗어 유리 조각으로 자신을 묶은 밧줄을 끊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혼란은 태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는 자신을 애워싼 남자들에게
맹렬하게 방역하기 시작했다.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최진석은 당황했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가 서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마침내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진 서연이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분사했다. 구악! 최진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공장 외부에서 수십 개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몰려왔다. 태아가 이곳으로 오기 전 이미 윤 실장을 통해 경찰에 모든 정보를 넘긴 상태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석과 그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야망의 대가는 처참했다. 태아는 곧장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스스로를 구하고 이 길고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태아는 그녀를 더욱 굳게 안았다. 그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되어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최진석 전 부회장은 배임, 횡령,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결국 차가운 감옥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강태하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서연의 삶에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누명을 벗고 영웅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강태하가 지원하는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아버지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고 남동생은 넥서스 코어의 장학생으로서 마음껏 학업에 정진하고 있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불행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다. 그녀는 현재 강태하의 한남동 빌라에 머물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관계는 안개 속에 있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옆집 남자 김민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 강태하였다. 아침이면 수십조 원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저녁이면 세계적인 인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남자. 그의 세상과 평범한 구급대원인 자신의 세상 사이에는 너무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태아는 그녀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녀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태아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넥서스 코어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곳. V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루프탑 가든이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역야여, 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불빛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내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서연 씨가 나한테 했던 말, 서연은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나 경황이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살라 야하에라고 했어요. 태아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더 깊고 진지했다.
그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어요.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혼란 속에서 서연 씨는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색깔 하나 없던 내 텅 빈 세상에 들어와 나라는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강태하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넥서스 코어의 총수라는 갑옷을 입고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죠. 하지만 당신 곁에서는 옆집 남자 김민준으로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멍청한 남자였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어요. 넥서스 코어의 회장 강태하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 강태하로서 당신의 옆집 남자 김민준으로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서류 파일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어보았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파일의 제목은 이서연 응급의료 재단 설립 계획안이었다. 아이준, 당신은 돈이나 보석 같은 걸로는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가장 빛나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세상으로 가야겠다고. 그의 계획은 거대하고 구체적이었다. 재단은 대한민국 모든 구급대원들에게 최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대원들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응급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화려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대신 그녀의 숭고한 세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불안의 벽이 그의 진심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파일을 내려놓고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네, 좋아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회장님이든 옆집 남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니까. 태아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마침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요. 서연 씨. 나도 사랑해요. 태아 씨. 두 사람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수억 개의 별빛 아래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입을 맞췄다. 1년 후 이서연 응급의료 재단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응급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구급대원들의 사기와 자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면서도 여전히 한 달에 몇 번씩은 직접 구급차에 올라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녀에게 그곳은 언제나 심장이 뛰는 진짜 세상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재단이 기증한 새로운 심장 충격기 시연회가 열렸다. 행사가 끝난 후, 태아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모두가 그들을 축복했다. 오늘도 멋졌어요. 이사장님, 태아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서연이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회장님이야말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재단의 이름 아래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새로운 구급차들을 바라보았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그 어떤 시련도 막을 수 없는 눈부신 햇살로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